러시아의 전략적인 공급 차단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천연가스 재고가 연간 최소 운영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가스공사가 소비자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3나노 파운드리 제품을 처음으로 출하했습니다. 수율 우려를 불식시키고 파운드리 경쟁의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출하식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인력 양성과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구축에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원리금 감면을 압박하면서 금융주 투자자들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권 BTS가 나와야 한다면서도 관치금융 논란을 키우는 당국의 태도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년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 변성 치료제를 놓고 국내외 제약 바이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먹는 치료제의 경우 주사제 수준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문 기자, 이 며칠 코스피가 2,400선을 계속 넘나들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코스피가 좀 올라줬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예. 이 개인이 오늘 2,857억 원 팔아치운 반면에 외국인은 960억 원 사들인 건데요. 이번 달 외국인의 순매수액을 살펴봤더니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 16조 원 순매도한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난 8거래일 중에 하루 빼고는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큰 금액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2,300선을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좀 PBR이나 PER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어떤 평가 때문에 현재 저평가의 어떤 그 외국인의 투자자가 이 매력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봤고요. 예. 또 주요 기업들 위주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주로 많이 샀습니까? 그러면?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 7월 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더니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동안 개인만 꾸준히 사들였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두드러졌고요. 예. 2위 역시 같은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번 달 주가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삼성전자가 8%, SK하이닉스가 11%에 달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순매수액과 상승률이 이 코스피 전체를 견인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보니까 삼성 텍사스 오스틴 공장 그쪽에 반도체 설비를 투자를 하는데 세금 감면 신청서를 한 11건 정도 삼성전자가 제출을 했다고 하고 뭐 최대 한 2천억 정도 규모가 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문 기자, 최근 한두 주 정도 흐름을 보면은 좀 시장에 좀 변화가 좀 감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반등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마냥 반등에서 이 상승까지 쭉 이어가기에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장 이번 주 증시의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미국 FOMC 7월 정례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폭이 0.75%포인트냐 또는 1%포인트냐를 두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 당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자세한 소식은 홍원표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현지 시간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일단 시장은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2주 전만 해도 100bp 인상 가능성이 적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로 가면 안 된다는 우려에 75bp 인상 가능성을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간다면 증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 물가가 좀 안정되고 에너지 가격도 잡혀가고 기준금리 인상도 여기서 슬슬 마무리되어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단기에 우상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OMC와 함께 이번 주에는 증시에 영향을 줄 대형 IT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26일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27일에는 메타, 28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월가에서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8일과 27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 예정인 삼성전자는 26일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대형 이벤트 소식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과 또 미국 6월 개인 소비 지출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만큼 이 증시를 움직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옐런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 없을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연준의 걱정 말고 물가만 잡아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또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고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분기 GDP 마이너스냐 아니냐에 좀 시장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것도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충분히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고 말합니다. 예. 당장 이번 주에 이제 굵직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26일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7일에는 메타 플랫폼스, 28일에는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이 세 기업 모두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특히 아마존은 8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은 왜 이렇게까지 낮아진 겁니까? 아무래도 이 온라인 유통 기업인데 현재 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온라인 뭐 쇼핑을 좀 줄이고 오프라인 활동이 좀 더 많아지면서 이 해당 기업에 대한 주당 순이익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우선 실적 얘기하기 전에 주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어떤 실적을 내놓는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실제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알파벳 1분기 실적이었는데요. 예. 전년 동기 대비 8.3% 하락한 164억 3,6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보였습니다. 이 발표가 4월 26일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4월 27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주가를 봤더니 당일 이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된 당일에 네이버는 2.26% 내렸고요. 카카오도 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실제로 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인 거고 이번에 그렇다면 네이버, 카카오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도 안 좋을까요, 우리도? 아무래도 증권업계가 분석하기로는 미국 빅테크 기업 역시 좀 성장세가 둔화되는 국면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 역시 피할 수는 없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선 네이버는 다음 달 5일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카카오는 하루 앞선 4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에서 바라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봤더니 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네이버는 2.9% 상승한 3,400억 원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는 1,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어쨌거나 선방한 거 아닙니까? 상승했으면? 그러니까 수치 자체로는 이 2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 증권업계가 꼬집어서 말하는 거는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실적 성장률을 좀 가져온 수치입니다. 지난해 2분기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9% 전분기 대비 9% 상승했는데 올해 2분기를 봤더니 2.9% 상승에 그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을 했고요. 카카오의 경우 무려 66.5% 상승했지만 올해 2분기는 8.1%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증권사 전망이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뭐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겁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광고나 또 이커머스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개인들의 소비가 줄고 있고 특히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소비는 더욱 둔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두 기업의 커머스 부분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대응 환경이 조성됐고요. 또 결국 이러한 온라인 소비 감소는 자연스럽게 광고 사업부 매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9.3% 성장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0% 이상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투자를 늘리면서 이 테크 기업들은 인력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린 바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네이버 직원 수는 1년 전보다 13.7%, 카카오는 무려 20.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엔데믹으로 비대면 경제 수요가 위축이 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자 인건비가 수익성에 치명적인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MS, 구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다 인력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좀 상반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또 주목할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이슈를 또 들고 왔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보호 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전체 유통 주식 물량의 4%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27일에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두고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전의 날을 이틀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주 수요일 상장 주식의 4%가 넘는 6개월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LG엔솔의 공매도 비중은 28.5%로 코스피 상장사 중 네 번째로 높은 데다 4조 원 규모의 물량이 풀리는 만큼 시장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3개월 의무 보유 물량이 풀리던 시점을 전후해 주가는 13거래일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5배가 더 많이 풀려요. 아마 더 빠져서 시작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은 30% 넘게가 빠졌는데 LG엔솔은 공모가 기준으로는 어제공원에 30%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에서의 LG에너지 솔루션의 편입비가 계속 줄줄이 올라갈 거다. 다음 날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매수 우위 수급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통 주식 수가 늘고 코스피 200과 MSCI 지수의 편입 비중 증가, 하반기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 투심은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물량이 풀린다는 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통 물량 비중이 워낙 치솟했던 주식이었는데 그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거래 활성화도 있고 그래서 중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물량 해제가 하반기 공모주 시장에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공모주 최대여로 상장 당시 대규모 자금을 흡수해 증시 블랙홀로 작용했던 만큼 기관의 자금이 대규모로 움직이게 되면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회수한 자금을 다시 공모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WCP와 소카, 컬리, K뱅크 등 남은 IPO 기업들에 대한 후속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내달 1일에서 2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앞둔 WCP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WCP의 예상 시총은 3조 원대로 하반기 최대어로 꼽힐 뿐 아니라 2차 전지 분리막 생산 2위 업체인 만큼 LG엔솔의 자금이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올 초 시중 자금의 블랙홀로 작용하며 수급을 교란시켰던 LG엔솔. 이번엔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자,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액화 천연가스 재고가 올겨울 바닥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물량을 확보해 놓긴커녕 다른 나라에 내다 팔아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서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국내 독점 LNG 도매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공사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LNG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내년 3월 기준 LNG 재고가 마이너스 795만 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루 평균 LNG 사용량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올 연말 재고가 바닥나 내년 동절기에 쓸 가스가 없는 셈입니다. 최근 무역업자들을 이용해 LNG 카고탱크 12개 이상을 구매했다고는 하지만 많아야 80만 톤 정도인 만큼 부족분을 채우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 수입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공사의 수요 예측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탈원전과 탄소 중립 대안으로 LNG가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러시아발 공급 대란까지 벌어졌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LNG를 공급받던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선을 넘보면서 동절기 수급 불안이 예견됐지만 물량을 확보하기는커녕 다른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다음 달까지 비축 의무량을 포함한 필요 물량의 80%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이 일부 재개되긴 했지만 수요를 맞추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국의 주요 수입선 중 하나인 미국 프리포트 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가스를 구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거를 한 7대3, 8대2 구조로 해서 스팟 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물량이 딸리면 스팟 물량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현재로선 가스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기 계약 대신 적은 양을 비싸게 단기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계약에 쓰이는 LNG 현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엔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LNG를 다른 나라에 퍼줬던 공사가 이제는 가스 찾아 현물 시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이처럼 LNG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한국가스공사는 막대한 자금을 써야 하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가스공사는 단기 차입금 한도를 늘리는 한편 1조 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장단기 자금 소요액은 40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4조 원가량 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LNG 현물을 사오기 위한 단기 자금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남은 한도가 턱없이 부족해 이를 6조 원 이상 증액키로 했습니다. 실제 가스공사가 예상하는 올해 동절기 기준 천연가스 도입 예상 물량은 1231만 톤이며 이 중 자금 부담이 높은 단기 스팟 계약은 43%에 달합니다. 여기다 가스공사는 2013년 추진하다 실패했던 영구채 발행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조 원 규모로 발행을 추진합니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는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금 확보와 부채 비율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은 지난 3월 400%를 넘어 재무구조 취약기간 집중관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영구채는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크고 발행 사실 자체가 재무구조 악화를 반증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통상적으로 악재입니다. 가스공사는 2013년 영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감사원이 이자 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대신 영구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삼성전자의 세계 첫 3나노 파운드리 공정 반도체가 출하됐습니다. 새 공정에 의구심을 갖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삼성은 이례적으로 웨이퍼 실물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운드리 3나노 웨이퍼를 들고 단상에 오른 뒤 곧바로 고객사로 이송할 트럭에 실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파운드리 3나노 웨이퍼를 이례적으로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3나노는 현재 파운드리 제조 공정 가운데 반도체 회로 선폭을 가장 미세하게 설계합니다.
파운드리 점유율 1위 기업인 TSMC보다 앞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양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그간의 핀팩 공정이 아닌 전력 효율과 성능을 대폭 높인 차세대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업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3나노 GAA 제품의 양산 출하를 이루어내며 파운드리 사업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기술력으로 삼성이 TSMC를 추격할 동력이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을 이루어 반도체 기술 전쟁에 참여한 만큼 우리 정부도 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원팀을 꾸려 반도체 산업 생태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지난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출하식 공개는 경쟁사, 특히 대만과 일본 기업에 대해 삼성의 기술력 우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삼성의 이번 3나노 출하 소식, 반도체를 출입하는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 기자, 지난번 이제 3나노 양산을 공개하고 나서 이번 사실상 한 달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드리에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했다고 한 게 이제 6월 30일 지난달 31일이었죠. 보통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행사도 그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상반기 안에 3나노 양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좀 더 열을 올리고 대외 행사는 좀 나중으로 미뤘던 영향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를 했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서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선보이면서 좀 더 주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삼성이 이제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일본과 대만의 일부 언론들이 이게 과연 3나노, 삼성의 3나노가 실체가 있는 기술인가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실제 니온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는 생산 장소가 최신 설비가 되어 있다는 평택 캠퍼스가 아니라 어떤 제조 기술 개발을 하는 화성 캠퍼스에서 한다는 점을 들어서 삼성이 어떤 3나노에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 이 실체가 불분명하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비판에도 삼성전자가 오늘 화성 캠퍼스에서 3나노 출하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자신이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고객사를 향해서 포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만하고 일본하고 약간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약간의 뭐 공동 전선을 좀 구축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만하고 일본에서 이런 의구심 어린 보도들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약간 견제를 하는 듯한 목적이 더 강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견제가 맞고요. 올해 안에 이제 대만의 TSMC가 양산을 하겠다고 3나노, 여기는 뭐 GAA가 아니라 핀팩 공정인데 3나노 양산을 원래 7월쯤 지난해는 예상을 하다가 지금 연말 안까지 하겠다고 약간 계획을 뭐 자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대만 언론들이 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앞선 게 맞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시바 메모리를 이제 지난 2018년에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이제 사운펀드가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남아있던 반도체 업체들이 모두가 거의 퇴출된 상태입니다. 뭐 소니의 시스템 반도체가 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소부장 정도 남아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메모리 강자인 한국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기술에서도 어떤 초격차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권력의 역학관계에 어떤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칩4 반도체 공급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칩4에 대한 논의가 좀 뜨거운 상태인데 메모리 강자인 한국이 비메모리인 파운드리까지 어떻게 보면 초격차를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 권력의 역학관계에 어떤 긴장을 넣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이 동맹의 핵심축,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력에서 지금 반도체가 사실은 기술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역학의 논리로 좀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의 핵심축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좀 더 넘어올 수 있다는 염려를 이 두 기업이
나라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공장까지 짓는 거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외신들 지적한 대로 삼성전자가 사실 3나노 반도체 고객사 현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게 또 사실입니다. 뭐 실제로 3나노 경쟁력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3나노 기술력을 삼성이 먼저 했다. 이거가 이제 100% 확실한 것이고 아직 업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를 과연 확보했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비판들은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업계 안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좀 예측하기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암호화폐 기업에게 뭐 컴퓨팅, 하이 컴퓨팅 시스템을 좀 발주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일부 퀄컴이나 이쪽에 예약 물량을 좀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 예약 물량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여서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 기술 개발에 성공하지도 않은 대만 TSMC는 이에 반해서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등등 대만 언론들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줄줄이 3나노 핀팩 공정 아직 완성하지도 않았지만 예. 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서요. 사실 좀 그렇게 기술력에서는 앞섰지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우리가 말하는 파운드리라는 게 길게는 몇 년씩 한 곳에 발주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뭐 오늘은 삼성, 내일은 TSMC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담보가 돼야 이 발주를 넣거나 고객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앞서서 이제 삼성이 7나노 공정과 4나노 공정에서 좀 수율을 확보하는 데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이 7나노와 4나노를 넘어서 3나노 공정에서 기술력을 앞선 만큼 확실히 좀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양산을 해서 끊임없이 생산하고 그 제품이 확실히 소비자에게 어떤 소구를 했다라는 믿음을 줘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해서 화성 캠퍼스에서 나아가서 최신 설비가 있는 평택 캠퍼스까지 양산을 확대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그러면 3나노가 지금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은 일단 올해 안에 양산은 목표로 하고 있는 것까지가 조금까지 연기된 네. 지점이고요. 좀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좀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할 게 삼성이나 TSMC나 자기들이 3나노를 한다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팹리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애플이 3나노 제품을 설계를 하고 그걸 TSMC나 삼성에 맡겨야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와 파운드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이제 TSMC에서도 최근에 뭐 애플이 좀 5G 모뎀 칩을 만드는 것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설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위탁 생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언해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 대만의 TSMC는 올해 연말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요. 지금 삼성 3나노 이번에 나온 성능이 뭐 기존에 있었던 5나노보다 성능이 한 23%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삼성의 5나노도 경쟁사 대비 좀 많이 좀 성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삼성이 이제 대만 TSMC보다 위탁 생산에 발을 들인 지가 20년이 뒤쳐져서 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 점유율을 단시간에 올렸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기도 한데 아까 양현주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점유율 격차가 아직 많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약간 첨단 공정, 그러니까 10나노 미만의 첨단 공정에서는 4대 6 정도, 그러니까 TSMC가 6, 삼성이 4 이렇게 지난해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퀄컴이 4나노 물량을 삼성에서 이제 TSMC 좀 옮기면서 이것도 한 7대 3 정도 조정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공정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여기는 수익성이 더 높은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좀 첨단 공정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으면은 그렇게 게임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그래서 이제 고객사의 신뢰도를 좀 얼마나 높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은 반년이 아주 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분석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제목은 이제 3나노 이례적 공개 삼성, 일본, 대만 겨냥한 선전폭으로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3나노 GAA, 그다음 TSMC 3나노 맞불이라고 잡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분야 출입하는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금융권에서도 BTS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위원장의 이 말을 놓고 금융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낮춰라, 원리금 깎아줘라, 이 민간 회사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간섭 탓에 혁신 유전자는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각종 대출 금리를 내리던 시중은행들이 이번에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아예 대출 원금까지 깎아주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고통 분담 압박에 따른 결과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약층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 대책 중 빠진 부분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아예 금융지주 회장단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급속한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유형의 새로운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산업인 금융업 특성상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금융권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압박이 더 커질까 눈치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당국의 이러한 개입이 금융주 전반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금리 인하같이 규제를 이런 게 향후 잠재적인 NIM, 그러니까 수익자 마진을 좀 낮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국의 금융지원 대책 발표가 있던 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부 금융주들을 내다 팔았고 4대 금융지주 중 3곳은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을 선도할 혁신 창출의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혁신을 할 동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BTS 이야기를 하고 혁신 이야기를 하는 건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나친 간섭해서는 안 되고요.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이익 추구인데 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내려놓다 보면 그 과정에서 혁신 창출의 동기가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의 삼성전자, 한국판 골드만삭스, 그리고 금융권 BTS.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제시된 비전들인데 헛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관치금융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관치금융으로 씨름하는 건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카드사나 보험사는 가격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직접 정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0년 전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개정된 이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인하되면서 현재 전체 가맹점의 80%가량이 0.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지난 2017년 11조 원대에서 지난해 말 7조 원대로 35%나 줄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엔 카드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대신 그 안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율계약으로 요율을 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내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도 언뜻 자율 책정이 보장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한국에선 지난 2002년 보험료의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당국의 잇따른 규제로 인해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서 해외 자동차 보험 시장과 국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자동차 보험료 경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경직성이 높다는 것은 보험 가격이나 공급량이 조정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조정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에 유효 경쟁이 없다든지 서로의 상품을 전혀 모르는 그런 정보 비대칭이 있다든지 위원장이나 또 원장이 법률을 어떻게 이자율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건 임의적이고 자기적이고 반시장적인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로비를 해야 되고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업권 간의 경계를 허물어 금융사의 다양한 시장 진출을 독려하겠다며 규제 혁신 카드를 꺼내든 금융당국. 금융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임금 상승이 고물가를 고착화시키는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1년의 시차를 두고 임금이 오른다는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이 임금을 밀어올리고 임금이 재차 물가를 자극하는 이른바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20년간의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르면 임금 상승률은 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최대 0.4%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역으로 임금 상승률이 1%포인트 올라가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1년에서 1년 반 이후 물가가 0.2%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임금이 오르니 직장인 점심 가격이 치솟고 교육비와 외식비도 함께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선 임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가 오름세가 높은 시기에는 기업들이 원가 상승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서 임금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7에서 9%대였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10%까지 확대됐습니다. 임금이 인플레를 연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연말 내년 초에만 임금이 많이 변동이 되니까 그런 충격이 올 수가 있겠죠. 이처럼 임금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래의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급격한 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제 규모와 생산 수준에 맞는 임금 수준과 인상률이 책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니까 어려울 때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노동 생산성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는 근본적인 대응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측면. 최근 대기업의 임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막기 위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황반변성이라는 눈에 생기는 질환은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한데요. 최근에는 40대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온 치료제에 한계가 있어서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또 치료제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행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게 황반변성이라는 질환 좀 생소합니다. 먼저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이게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는 황반이라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하고요. 예. 특히 습성 황반변성은 심각한 시력 상실을 유발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치료제와 관련한 황반변성 역시 습성입니다. 이게 황반변성이 있으면 격자무늬 직선을 봤을 때 선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보이고요. 일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노화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화로 생기는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노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층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성장성에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황반변성 환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2020년에 한 1억 9,6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인구는 2억 8,800만 명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역시 환자가 증가 추세고요. 치료제 시장 규모만 보면 2020년 세계 기준 89억 달러인데 2027년에는 거의 1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한화로 하면 거의 20조 원 되는 시장이라는 건데 기존 치료제는 이게 한계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현재 치료제 시장이 이제 외국계 제약사들이 잡고 있고요. 그 예. 치료제를 주로 쓰는데 이게 일단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진행을 늦추는 기전인데다가 모두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 기준에는 뭐 바이엘 리제네론이 공동 개발한 아일리아가 글로벌 매출액 1위고요. 그리고 노바티스, 제넨테크가 공동 개발한 루센티스가 매출 2위입니다. 매출액 3위는 노바티스의 비오뷰인데요. 주사제 치료제 한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주사를 중단하고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서는 이제 그 망막에 위축이 진행하면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에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제를 바꿔서 주사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아쉽게도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에 주사를 놓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약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거네요? 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일부 환자들 중에서 이제 약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주 가느다란 굵기의 바늘을 사용해서 눈에 직접 주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아프지는 않은데 네. 이런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도 그렇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중에는 주사 형태도 있겠지만 먹는 경구용이거나 눈에 넣는 점안제 형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형의 개발에 성공을 하면 큰 반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눈에 주사 놓는 게 편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 빨리 먹거나 뭐 이렇게 넣는 약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그럼 현재 개발이 됐습니까? 네, 현재 이제 국내사들 몇 군데를 꼽아보면 현재 큐라클과 아이코젠 파마 그리고 안지오랩이 임상 2회 이상을 완료했거나 예. 이제 진행 중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경구용이고요. 그 외에 삼진제약이 앞타바이오와 함께 점안제 치료제 임상 2상을 시작했고요. 이제 시선 테라퓨틱스나 이동제약 등에서도 점안제 형태를 비인상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큐라클의 임상 상황과 관련해 유재현 대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임상 2상을 신청하는 거는 지금도 신청해도 돼요, 저희가. 근데 다만 FDA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자료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그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지금 예측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금년 안에 신청하고 가급적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첫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기업에서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무조건 성공할 거다 이런 보장도 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임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치료제나 백신이 다 나오지 않듯이 이제 다 상용화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또 먹는 치료제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이 전체가 이렇게 큰데 안구에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점안제는 눈 안쪽 망막까지 약물이 잘 전달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치료제와 유사한 성분으로 만든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선점한 곳도 많습니다. 아일리아의 경우 미국 기준으로 오는 2023년 6월에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완료했고요. 예. 세트리온과 삼천당 제약도 3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바이오시밀러들 역시 의료 현장에서 폭넓게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과 전문의 의견 보시겠습니다. 보통 바이오시밀러의 출시 가격이 오리지널 약제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런 특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보험으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상태의 환자분들에게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네, 개발이 쉬운 시장은 아니어 보이지만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사에서 또 열심히 또 뛰어들고 있는 만큼 또 성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오랜만에 원자재 시장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2차 전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죠. 바로 리튬이 원자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이 원자재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구리나 철광석 등 다른 원자재 가격은 좀 빠지고 있는데요. 리튬은 여전히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은 이 리튬 가격 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투자처 주목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리튬 가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올 들어 리튬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잠시 조정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7월까지는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가격으로는 지난 1월에 리튬 1kg당 352.5위안에 거래되던 리튬, 현재는 455.5위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지금까지 가격이 3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까? 이 리튬은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가벼운 알칼리 금속으로 꼽힙니다. 작고 가벼운 성질 때문에 단위당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고전압으로 가벼운 배터리를 만들기에도 적합합니다. 활용도가 높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용 2차 전지, 또 휴대용 전자기기, 로봇 등에도 사용되는데요. 하얀 석유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용처를 들으면 자연히 왜 리튬의 수요가 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리튬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정보 분석 기업인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요, 리튬의 수요 2021년 50만 톤에서 2030년에는 2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서도요, 전 세계 2차 전지 리튬 수요 2022년에는 52만 톤에서 25년에는 2배, 30년에는 5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는 건데요. 최근에는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도 지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기업가들에게 리튬 정제 사업에 뛰어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 공급 불균형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데 공급 상황은 그럼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리튬은 세계적으로 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요, 202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리튬 매장량 8,900만 톤입니다. 앞서 살펴본 연간 50만 톤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문제는 이 채굴을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자재가 이 리튬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인력 문제도 있었고요. 운송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공급이 힘든 상황인 거죠. 네, 또 들어보니까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디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서학개미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업체인 천재 리튬입니다. 네. 이 기업은 이번 달 13일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으로요. 2018년을 기준으로 세계 리튬 생산의 46%를 담당하고 있는 거대 리튬 기업인데요. 2010년부터 중국 본토에 상장을 해 있던 기업인데 이번에 홍콩 증시로 2차 상장을 한 겁니다. 지난 13일 상장한 이후 우리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규모는 1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도 2천억 원 가까운 규모가 유입됐습니다. 예. 상장 이후에 1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서학개미 매도 결제는 9,922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 1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천체 리튬의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미 또 우리 서학개미들이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라는 건데 이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성적표는 어떤가요? 네, 이 서학개미들이 천재 리튬 주가 조정에도 주식을 홀딩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기차 제조업체는 원자재인 리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는 반면 이 리튬 기업은 수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전기차 생산 비용의 40% 바로 이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전기차 제조업체가 차 가격을 무한정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광저우 자동차 회장도요, 테슬라 외의 기업
기업들은 모두 손실을 보고 있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전기차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전기 업체들은 모두 미미한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재리튬은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11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이 크게 호전되는 모습입니다. 네, 홍콩 증시에 2차 상장한 천재 리튬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좀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 들어보죠. 네, 대표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미국 리튬 관련 기업은 앨범알과 FMC 리튬이 있습니다. 앨범알은 글로벌 리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매출액의 리튬 부문 매출 41%를 차지했습니다. 앨범알은 올해 생산량 증가율을 전년 대비 20에서 30%로 제시했는데요. 리튬 가격이 일정 정도 하락하더라도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FMC 리튬 역시 앨범알과 SQM과 더불어서 글로벌 리튬 3대 기업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투자은행 키뱅크의 알렉세이 분석가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각각 앨범알은 매도에서 보유로, FMC 리튬은 보유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리튬 시장 성장 수혜를 받는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리튬 가격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손본다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 중 예타 제도 관련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지는 제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동수당이나 청년 일자리 대책, 코로나 추경, 가덕도 신공항 같은 정책이 예타 면제를 받았었는데 기재부는 과도한 예타 면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채 시장에 얼어붙으며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A급 이하 비우량 기업들이 기관 투자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발행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통영 에코파워와 이랜드파크, 위니아 같은 기업들이 연 6에서 7% 수준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AA 플러스 등급인 포스코 회사채의 경우 4% 초반에도 주문이 대거 몰리며 증액까지 나설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주식과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현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과 SK그룹, 두산에너빌리티, CJ그룹 같은 기업들이 해외 지분을 처분하거나 비주력 자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투명해지자 불황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